화려한 샹들리에가 연회장의 크리스탈 잔에 반사되어 수천 개의 빛 조각을 흩뿌렸다. 국내 최대 기업 태영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갈라,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밤이었다. 그들 사이로 태영의 심장이자 절대 권력자인 강지훈 총재가 여유로운 미소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왕좌에 앉은 사자처럼 보였다. 자신감이 넘쳤고 그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견고한 권력의 무게를 실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한서연은 연회장 구석의 임시보안 통제실에서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행사의 철통 같은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시그마 넥서스 팀의 현장 책임자였다. 짙은 남색의 정장은 그녀의 전문성을 드러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과 무표정한 얼굴은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을 감추고 있었다. 모니터에 비친 강지훈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 남자, 강지훈.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장본인이었다. 10년 전 서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견실한 중견기업 서진 케미칼은 태영그룹의 적대적 M&A에 의해 무너졌다. 강지훈은 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서진의 숨통을 조였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은 충격과 배신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화목했던 가정은 산산조각 났다. 잿더미 속에서 18살의 서연은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다. 반드시 강지훈을 무너뜨리겠다고. 그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 태영그룹을 그의 발밑에서 빼앗아 버리겠다고.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재편되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지웠다. 최고의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 월스트리트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리스크 분석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명성을 쌓았다. 그녀의 능력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차가운 전문성 뒤에 활활 타오르는 복수심이 숨어 있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시그마 넥서스에 합류한 것도 태영그룹의 자선 행사에 접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강지훈의 모든 것을 연구했다. 그의 습관, 그의 경영 방식, 그의 약점. 그는 완벽을 추구했고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것은 견디지 못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직감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사람을 보는 눈에 있어서는 서연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눈에 어야 했다. 단순한 미인계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었다. 그가 스스로 그녀를 자신의 성공 안으로 들이도록 만들어야 했다. 바로 그때였다. 조용하던 통제실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메인 서버 중 하나가 외부로부터의 비정상적인 트래픽 공격을 받고 있었다. 단순한 디도스 공격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행사의 기부자 명단과 태영의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의 팀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방화벽이 뚫리기 직전입니다. 패턴이 너무 변칙적입니다. 기존의 대응 프로토콜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통제실 안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모두 현 위치 고수. 트래픽 우회시키고 로그 즉시 백업해. 이건 미끼야. 진짜 타겟은 다른 곳에 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는 공격자의 패턴을 역으로 추적하며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경로를 무시하고 핵심 노드를 찾아냈다. 공격자는 매우 노련했지만 서연은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공격자가 심어놓은 백도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해 역으로 공격자의 시스템에 접근했다. 3번 게이트 폐쇄, 2번 포트로 유인해. 지금부터 30초. 내가
그들의 시스템에 미러링을 심을 거다. 그들이 뭘 노리는지 알아내야 해.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팀원들은 그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10분 만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침입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공격자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공격 루트와 목적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했다. 상황 종료. 시스템 안정화시키고 보고서 준비해. 서연이 막 긴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통제실 문이 열렸다. 강지훈이 그의 충직한 경호팀장인 박 실장과 함께 서 있었다. 연회장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금 전에 긴급 상황을 보고받은 듯했다. 그의 시선은 당황한 팀원들을 지나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서연에게로 곧장 향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강지우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존재감은 좁은 통제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방금 상황 설명해 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팀의 다른 매니저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서연은 그를 손짓으로 막았다. 그녀는 강지훈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태영그룹의 기부자 명단과 내부 재무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노린 고도화된 지능형 지속 위협 APT 공격이었습니다. 공격자는 가짜 트래픽으로 방화벽을 교란시킨 후 미리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서연은 기술적인 용어를 최소화하며 핵심만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교과서를 읽는 듯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치밀하고 정확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녀가 덧붙였다. 공격은 차단되었고 오히려 저희가 공격자의 의도와 사용된 악성 코드의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는 완벽하게 안정화되었습니다. 행사 진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총재님. 그녀는 총재님이라는 단어에 미세한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존경의 표시가 아닌 목표물을 확인하는 조준경의 초점과 같았다. 강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서연을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지적인 눈동자, 당당한 태도,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침착함을 훑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것도 여성으로서 이런 종류의 압도적인 전문성과 강인함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다. 특히 자신의 눈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가 누군가에게 흥미를 느꼈을 때 짓는 특유의 표정이었다. 이름이 뭐죠? 한서연입니다. 시그마 넥서스 소속 현장 보안 책임자입니다. 한서연. 그가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마치 값비싼 와인을 맛보듯 음미했다. 그는 박 실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오게 해. 시그마 넥서스에서가 아니라 한서연 씨 개인에게 할 말이 있으니. 박 실장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강지우는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늘 일은 훌륭했소. 완벽한 방어였소. 그는 그 말을 남기고 통제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팀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연에게 축하를 건넸다. 팀장님, 대단하십니다. 총재님이 직접 칭찬을 다하시고 정말 멋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웃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아니, 계획보다 더 완벽했다. 미끼를 던졌고 강지우는 그것을 물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그의 눈빛.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유욕이었다. 그가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서연은 그 눈빛을 잘 알았다. 10년 전 그가 아버지의 회사를 집어삼킬 때도 바로 저런 눈빛이었다. 서연은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연회장에서 다시금 여유롭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강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주먹을 조용히 쥐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이제 곧 그녀는 저 사자의 굴, 태영그룹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복수를 위한 그녀의 위험한 연극이 이제 막 서막을 올린 것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다음 날 아침, 태영그룹 본사 70층에 위치한 총재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듯한 위압적인 전경을 자랑했다. 한서연은 박 실장의 안내를 받아 그 거대한 마호간이 문 앞에 섰다. 어젯밤의 성공은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는 적의 심장부로 강지훈이라는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했다. 그녀의 심박수는 철저한 훈련 덕분에 안정적이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긴장감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들어가시죠, 한서연 씨. 총재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그는 어젯밤부터 서연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수십 년간 강지훈의 그림자 역할을 해온 그는 총재의 일상에 끼어드는 모든 새로운 변수를 경계했다. 특히 어젯밤처럼 강지훈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인물이라면 더욱더 그랬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들어섰다.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실루엣을 비추며 그를 더욱 거대하게 보이게 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어젯밤 연회장에서의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냉철한 기업 총수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앉지. 그가 책상 앞에 방문개경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서연은 소리 없이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꼿꼿한 자세, 흔들림 없는 시선. 그녀는 강지훈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어젯밤 일에 대한 보상이라면 사양하겠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더 차갑고 사무적으로 조율되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당돌함에 오히려 흥미가 동하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보상이라. 틀린 말은 아니지. 하지만 난 내가 원하는 인재에게는 보상 대신 기회를 주네. 그가 책상 위로 서류 한 뭉치를 밀었다. 시그마 넥서스에는 이미 사직서를 처리하라고 연락해뒀네. 오늘부로 한서연 씨는 태영그룹 소속이야. 그것은 통보였다. 어젯밤처럼 외부 위협을 막는 방패 역할이 아니야. 나는 한서연 씨의 분석력을 샀네. 그가 제시한 직함은 놀라웠다. 총재 직속 미래전략팀 수석 애널리스트. 그 자리는 태영그룹의 모든 핵심 정보가 모이는 곳이자 강지훈의 가장 내밀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였다. 그것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녀를 두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숨을 참았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깊숙한 침투였다. 제가 왜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죠? 저는 보안 전문가입니다. 전략 기획은 제 분야가 아닙니다. 그녀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반문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어젯밤 자네는 단순한 해커를 막은 게 아니었어. 넌 그들의 의도를 읽었지. 데이터를 보고 미래의 위협을 예측했어. 그게 바로 전략이야. 난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첫눈에 반했다는 그 강렬한 이끌림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과 닮은 종류의 냉철한 지성을 알아본 포식자의 직감이었음을 서연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탐내고 있었다. 총재님의 제안은 파격적이군요.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저는 태영의 문화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배우면 되겠지. 강지훈이 잘라 말했다. 나는 내 직감을 믿네. 그리고 내 직감이 한서연, 자네를 가리키고 있어. 자네가 거절한다면 나는 자네가 업계에서 2번 다시 일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자네가 받아들인다면 자네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얻게 될 거야. 선택은 자네 몫이야. 그것은 매혹적인 제안인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이 위험한 초대는 그녀의 복수 계획을 수십 년은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매일 강지훈과 얼굴을 맞대며 자신의 증오를 숨겨야 하는 지옥 같은 고문이 될 터였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총재님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한서연의 태영그룹에서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총재실 바로 아래층 미래전략팀의 핵심 구역에 배정되었다. 그녀는 출근 첫날부터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했다. 팀원들은 낙하산처럼 떨어진, 그것도 너무나 젊은 여성 수석 애널리스트를 노골적으로 경계했다. 총재님이 또 어디서 이상한 사람을 데려왔군.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서연은 그들의 텃세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첫 번째 과제는 최근 태영이 인수를 고려 중인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리스크 분석이었다. 모두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을 때 서연은 단사흘 만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녀는 재무제표에 행간에 숨겨진 부실 자산과 핵심 기술의 특허 분쟁 가능성을 정확히 짚어냈다. 보고를 받는 강지훈의 표정은 흥미로움에서 감탄으로 변해갔다. 이걸 어떻게 알아냈지? 우리 MA팀도 놓친 부분인데. 서연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배열하는 방식은 거짓말을 하죠. 저는 그 배열의 허점을 찾았을 뿐입니다. 이 인수는 함정입니다.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강지훈이 즉각 내부 감사를 지시하자 그녀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하마터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볼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 사건 하나로 서연은 미래전략팀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팀원들의 시선은 경계에서 경외로 바뀌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의 밤은 낮보다 훨씬 더 바빴다. 그녀는 태영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이제 내부자가 되어 역으로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10년 전 서진 케미칼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 자금 흐름과 비자금 내역이 담긴 서버, 그녀가 판도라라고 명명한 그것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며 태영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파악했다. 낮에는 강지훈을 위한 완벽한 전략가로, 밤에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유령 해커로 활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접근 권한을 교묘하게 확장시켰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방화벽의 미세한 틈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박 실장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서연에게 빠져드는 속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업무보고라는 명분으로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는 횟수가 잦아졌다. 때로는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것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총재님, 한서연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실장이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너무 빠릅니다. 그녀의 과거 이력이 너무 깨끗합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낸 것처럼 완벽해요. 강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서 유능하다는 증거 아닌가? 박 실장, 쓸데없는 걱정은 그만둬. 그녀는 내가 찾던 사람이야. 하지만 그만. 강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을 의심하는 건 나를 의심하는 것과 같아.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마. 박 실장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 몰래 서연의 뒷조사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저 여자, 한서연. 그녀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야망 이상의 아주 차갑고 위험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영의 오래된 재무 기록을 뒤지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 케미칼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암호화된 구형 서버 목록 하나를 발견했다. 프로젝트 아크 ARK100.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단순한 자료 보관소가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녀는 판도라의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서연은 태영그룹의 그림자 권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분석은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었고 그녀가 제시하는 전략은 늘 강지훈의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강지훈은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는 일이 잦아졌다. 임원 회의는 물론 정재계 인사들과의 비밀스러운 만찬에도 그녀를 동석시켰다. 태영그룹 내부에서는 한서연 수석이 총재의 오른팔을 넘어 복심이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서연에게 그 시간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원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원수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지략을 쏟아부어야 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웃음을 볼 때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증오를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녀는 그가 내리는 냉혹한 결정들, 수백 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하거나 경쟁사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동시에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를 견디기 위해 밤마다 프로젝트 아크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녀는 강지훈의 신임을 이용해 일반 임원들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보안 등급을 획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크가 단순한 구형 서버가 아니라 태영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비자금 내역이 보관된 강지훈의 아킬레스건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접근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관심은 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업무라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나? 그는 늦은 오후 불쑥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와 물었다. 자네에게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업무 말고 그냥 한서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의 시선은 직설적이었고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남자의 열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조용한 별실에 마주 앉았다. 강지훈은 평소의 냉철한 총재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태영그룹을 물려받으며 겪었던 고독함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 자리엔 친구가 없네. 모두가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나를 두려워하지.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자네는 달라. 자네 눈에는 두려움이 없어. 나를 그냥 강지훈으로 보는 것 같아. 서연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가 만약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것이 두려움이 아닌 불타는 증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총재님은 저의 고용주이시고요. 그녀는 애써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야. 적어도 나에게는 나는 자네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지. 우리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야.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대화를 가로막는 사건이 터진 것은 며칠 뒤 태영그룹과 치열한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던 화성전자의 양진태 부회장과의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양 부회장은 업계의 터줏대감이자 강지훈의 아버지 세대부터 태영과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었다. 그는 최근 태영의 공격적인 행보에 노골적인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만의 화살은 강지훈의 총애를 받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회의 도중 서연이 제시한 공격적인 인수 자금 방어 전략에 대해 양 부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이런 애송이 여자애가 뭘 안다고 감히 태영의 자금주를 논하는 겁니까? 강 총재, 요즘 총기가 흐려지신 것 아닙니까? 저런 젊은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서 그룹을 위기에 빠뜨리실 작정입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강지훈의 반응을 살폈다. 서연은 모욕감에 얼굴이 굳었지만 차분하게 데이터를 들어 반박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강지훈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대신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렸다. 그 작은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양 부회장.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보시죠. 양 부회장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틀린 말 했습니까? 저 여자가 들어온 뒤로 그룹의 경영 방식이 너무 위험해졌다는 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지훈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닥치시오. 맹수의 포효와 같은 외침이었다. 한서연 수석은 내 사람이야. 그녀의 판단은 곧 나의 판단이고 그녀의 전략은 태영의 전략이다. 당신이 감히 내 사람을 그것도 이런 천박한 방식으로 모욕해? 강지훈은 양 부회장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당신이 늙은 여우처럼 이 바닥에서 오래 굴렀다고 해서 내 사람을 짓밟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당신의 그 경험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편견과 무례한 뿐이라면 당신은 더 이상 태영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어. 그는 박 실장을 향해 외쳤다. 박 실장, 당장 이 자를 회의실에서 끌어내. 그리고 화성전자와의 모든 거래, 즉시 중단해. 지금 당장.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양 부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끌려나갔다. 강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녀를 보는 눈빛은 놀랍게도 걱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괜찮나? 그가 물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냉혈한 수천억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순히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오랜 파트너를 내친 남자. 그 맹목적인 분노와 지독한 보호 본능. 그것은 그녀가 지금껏 알아온 강지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그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차가운 복수자가 아니라 길을 잃은 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강지훈이 보여준 그 예상치 못한 모습은 그녀의 견고했던 증오의 벽에 가느다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마지막 모습.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니야, 속지 마, 한서연.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저것도 그가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일 뿐이야. 포식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는 것과 같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프로젝트 아크의 보안 구조도를 띄웠다. 오늘 회의에서 얻은 정보, 강지훈의 분노를 유발했던 그 자금줄에 대한 언급이 아크로 향하는 새로운 경로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흔들릴 시간 따위는 없었다. 박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늦은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70층 총재실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기능적이고 절제된 공간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서연의 인사기록 카드와 지난 갈라 행사장의 보안 영상이 정지된 채 띄워져 있었다. 그는 강지훈 총재가 그 여자에게 빠져드는 속도를 보며 단순한 경계를 넘어선 깊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총재는 지금 눈이 멀었다. 지난번 화성전자 양 부회장과의 일은 그 위기감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강지훈은 태영그룹의 이익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을 단지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모욕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 하나 깜짝 않고 저질렀다. 그것은 박 실장이 수십 년간 보좌해온 냉철한 기업 사냥꾼 강지훈의 모습이 아니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어리석은 객기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한 무언가였다. 박 실장은 더 이상 총재의 지시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강지훈을 지켜야 했다. 그것이 설령 총재의 뜻을 거스르는 일일지라도 그는 한서연의 완벽한 이력서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월스트리트에서의 경력, 최고의 학력, 그러나 가족 관계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유령의 이력서 같았다. 그는 태영그룹의 공식적인 보안 채널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연락망을 가동했다. 국가정보원에서 은퇴한 지금은 어둠 속에서 더 유용한 정보를 다루는 옛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다. 알아볼 사람이 있네. 한서연이라는 여자야. 서류상에 존재하는 것 말고 서류 뒤에 숨겨진 진짜를 찾아줘.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박 실장의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는 강지훈의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어린 강지훈을 지켜냈고 수많은 배신과 위협 속에서 지금의 태영제국을 세우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리고 지금 그의 직감은 한서연이 태영그룹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그의 주름진 얼굴을 감쌌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아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강지훈의 맹목적인 신임은 그녀에게 태영그룹의 중추 신경망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쥐어준 셈이었다. 양 부회장 사건 이후 강지훈은 그녀의 보안 등급을 총재 자신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누구도 감히 내 사람을 의심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것이 그의 이유였다. 서연은 그 특권을 남용했다. 그녀는 아크가 단순한 데이터 서버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것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는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낡은 방식의 물리적 보안 장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아크가 현재의 태영타워가 아닌 강지훈의 아버지가 그룹의 초석을 다졌던 9고 4옥의 지하 벙커에 숨겨져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곳은 현재는 자료 보관소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9, 4옥의 전력 사용량 데이터, 유지 보수 기록, 그리고 오래된 설계 도면을 밤새워 분석했다. 아크는 태영의 전산망과 논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물리적으로는 에어갭비 가 상태로 격리되어 있었다. 오직 특정 조건 하에서 강지훈의 생체 인증과 특수 키 카드가 동시에 있어야만 접근이 허용되는 구조였다.
그녀는 데이터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물리적인 침투, 즉 하이스를 감행해야 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구사옥 지하 5층의 상세한 구조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아크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를 찾아냈다. 일주일에 한 번, 15분간 이루어지는 냉각 시스템의 정기 점검 시간. 그때가 유일하게 벙커의 물리적 차폐가 일부 해제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 15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강지훈의 생체 인증을 우회할 방법과 키카드를 복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가웠지만 뇌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뒤 박 실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옛 동료였다. 찾았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더군. 박 실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말해, 한서연. 그 여자는 10년 전에 만들어졌어. 진짜 한서연은 사고로 죽은 지 오래고 누군가 그 신분을 도용한 거야.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했다. 그럼 진짜는 누군데? 추적하는데 좀 애를 먹었지만 실마리는 엉뚱한 데서 나왔어. 서진 케미칼. 기억나나? 10년 전에 태영이 먹어버린 비운의 기업. 박 실장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회사 대표 이강혁 회장. 적대적 MA 직후에 자살했지. 그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 당시 18살이었던 이지수. 박 실장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이지수, 그 애가 왜 사고 직후에 모친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어. 그리고 사라졌지. 이지수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증발했어. 공교롭게도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월스트리트에서 처음 등장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 박 실장은 눈을 감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 차가운 눈빛, 강지훈을 향한 그 미묘한 태도, 그리고 태영을 향한 집요한 접근. 그럼 한서연이 이지수란 말인가? 물증은 없어. 완벽하게 세탁했으니까. 하지만 내 감이 말해주더군. 그래서 당시 서진 케미칼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봤지. 이강혁 회장의 장례식 사진을 하나 구했어. 아주 흐릿하지만 당시 딸의 모습이 찍혀 있더군. 잠시 후 박 실장의 보안 메일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흑백에 가까운 흐릿한 사진이었다. 상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 그는 그 눈빛을 알았다. 매일 아침 총재실로 향하던 한서연의 눈빛과 정확히 일치했다. 야망이나 지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깊고 차가운 증오와 복수심이었다. 젠장. 박 실장은 책상을 내리쳤다. 이것은 산업 스파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태영그룹과 강지훈 총재의 목을 베기 위해 10년을 준비한 자객의 침투였다. 그리고 강지훈은 지금 자신의 목을 노리는 그 자객을 자신의 침실문 앞까지 끌어들인 셈이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서연의 이력서와 이지수의 신상 명세, 그리고 서진 케미칼의 MA 자료, 마지막으로 그 흐릿한 장례식 사진을 나란히 첨부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들고 70층으로 향했다. 비서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재실 문을 거칠 게 열어젖혔다. 강지훈은 중요한 화상회의 중이었지만 박 실장의 핏발 선 눈을 보고는 즉시 회의를 중단시켰다. 무슨 일이야, 박 실장. 자네가 이렇게 무례하게 총재님, 박 실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는 서류 뭉치를 강지훈의 책상 위에 내던지듯 올려놓았다. 강지훈은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은 한서연의 완벽한 이력서에서 서진 케미칼이라는 낯익은 이름으로, 그리고 마침내
두 장의 사진, 총명하게 빛나는 현재의 한서영과 원망으로 가득 찬 과거의 이지수가 나란히 놓인 그 페이지에 멈추었다. 이게 다 무슨, 총재님께서 눈에 담으신 그 여자, 한서연. 박 실장은 무너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바로 10년 전 총재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으신 서진 케미칼 이강혁 회장의 딸 이지수입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접근한 겁니다. 강지훈 총재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7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순간 흑백으로 변하는 듯했다. 강지훈의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두 장의 사진, 총명한 눈빛의 한서영과 텅 빈 눈의 이지수를 번갈아 가며 훑었다. 시간의 간극이 무색하게 두 얼굴에 서린 특유의 서늘한 기운과 날카로운 턱선이 겹쳐 보였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강지훈은 거의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사진 속의 이지수가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박 실장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가 번지고 있었다. 박 실장, 지금 이게 무슨 천박한 농담이지. 감히 내 사람을 두고 이따위 음모론을 꾸며. 박 실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현실을 부정하는 첫 번째 단계를 목격하고 있었다. 총재님, 농담이 아닙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위조된 것이고, 그녀의 과거는 서진 케미칼의 몰락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총재님께 접근한. 닥쳐. 강지훈이 포효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최고급 잉크 스탠드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감히 누굴 모함하는 거야. 서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녀는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까진 놈이 고작 이따위 흐릿한 사진 몇 장과 추측으로 내 사람을 능멸해. 강지훈은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가 한서연에게 느낀 감정은 단순한 매혹이나 소유욕을 넘어선 지독한 집착이자 구원이었다. 자신의 고독한 세계를 유일하게 침범하도록 허락한 여자. 자신의 냉혹한 본성을 꿰뚫어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유일한 존재. 그런 그녀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복수의 화신이라는 진실은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총재님, 제발 이성을 찾으십시오. 박 실장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룹의 존망이 걸린 일입니다. 그녀가 만약 정말 이지수라면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영의 심장부에서 기미를 빼돌리고 있을 겁니다.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강지훈이 박 실장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수십 년간 그림자처럼 자신을 보좌해온 충신에게 처음으로 가하는 폭력이었다. 박 실장의 안경이 비뚤어졌다. 네가 감히 내 여자를 의심해? 내 놈의 그 더러운 의심증이, 그 망할 놈의 과잉 충성이 결국 내 판단까지 흐리게 만들 셈이냐. 강지훈은 거칠게 박 실장을 밀쳤다. 박 실장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휘청거렸다. 총재님.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졌다. 나는 네가 질투하는 거겠지. 강지훈이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너보다 그 애를 더 신임하니까. 내 곁을 그 애에게 내어주니까. 네가 시기심에 눈이 멀어 이따위 짓을 벌이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아닙니다. 총재님. 박 실장이 절규했다. 저는 오직 총재님과 태영을 위해서. 시끄러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금 당장. 강지훈이 사무실 문을 가리켰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이름
이지수이나 서진 케미칼 따위의 쓰레기 같은 소리를 꺼내지 마. 한서연은 내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박 실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총재는 완전히 눈이 멀었다. 사랑이라는 혹은 집착이라는 맹독에 중독되어 명백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총재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여자를 감싸고 돌고 있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총재실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두 사람의 수십 년 신뢰가 깨지는 소리처럼 울렸다. 문이 닫히자 강지훈은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지독한 혼란과 의심의 씨앗이었다. 그는 박 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서진 케미칼, 이강혁 자살, 딸 이지수,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10년 전의 일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당시엔 그저 수많은 애매의 중 하나일 뿐이었다. 걸림돌을 치우는 과정이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걸림돌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딸이 자신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는 가정은, 그는 한서연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당돌한 눈빛,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던 침착함, 그리고 가끔씩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속에 스치던 알 수 없는 깊은 슬픔 혹은 경멸. 그는 그것을 고독함의 동질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이 증오였다면? 아니야.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닐 거야.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을 연결했다. 한서연 수석,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그는 확인해야 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녀를 보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이 모든 것이 박 실장의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몇 분 뒤 노크 소리와 함께 한서연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부르셨습니까, 총재님?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강지훈은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황급히 다른 서류 더미 밑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저 깨끗한 이마, 총명한 눈동자, 굳게 닫힌 입술, 저 얼굴 어디에 복수의 그림자가 숨어 있단 말인가. 아, 그래.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다음 주 홍콩에서 있을 투자자 미팅건 준비는 잘 돼가나? 네, 자료는 모두 준비되었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까지 완료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보고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비서이자 전략가였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순간 망설이고는 손을 거두었다. 서연 씨, 그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혹시 나에게 숨기는 것 다 없나?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상으로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냥 개인적인 거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모르는 애원이 묻어났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네가 그 이지수가 아니라고 말해줘.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처음 보는 불안감과 혼란을 읽었다. 무언가 일이 터졌음을 직감했다. 박 실장일까? 총재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태영에 그리고 총재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제가 숨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총재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제 부족함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그것은 헌신적인 부하 직원의 겸양이자 동시에 아무것도 확답하지 않는 교묘한 회피였다. 그러나 지금의 강지훈에게는 그 대답이 절실히 듣고 싶었던 아니오로 들렸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박 실장이 늙어서
노망이 든 거야. 저렇게 맑은 눈을 한 아이가 날 속일 리가 없어. 됐어. 그 말이면 충분해.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가봐. 내일 보고 기대하지. 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강지훈의 눈빛.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들었다. 박 실장이 움직인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시간이 없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감정 때문에 진실을 선택적으로 외면하고 있지만 그 맹목적인 믿음이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었다. 박 실장은 절대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아크 침투 계획을 앞당겨야 했다. 한편 총재실에서 쫓겨난 박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는 실패했다. 총재는 진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했고 자신은 이제 총재의 눈밖에 난 질투의 눈이 먼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그는 강지훈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의지를 상실했음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움직여야 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꺼냈다. 이것은 태영그룹의 공식적인 보안팀이 아닌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극소수의 전직 특수요원들로 구성된 그림자 팀과의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다. 나다. 그가 낮게 말했다. 지금부터 한서연을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모든 움직임, 모든 접촉을 보고해. 그리고 945옥 지하 벙커, 그곳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켜. 내가 직접 지시하기 전까지는 총재님이라도 접근을 불허한다. 강지훈의 눈먼 선택은 두 개의 칼날을 동시에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한서연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고 동시에 박 실장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그녀의 숨통을 조이도록 방치했다. 서연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에 직면했다. 강지훈의 맹목적인 사랑과 박 실장의 집요한 의심 사이에서 그녀는 아크를 열기 위한 마지막 도박을 준비해야 했다. 한서연은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의 한가운데서 동시에 다른 거미줄에 갇힌 먹잇감처럼 움직였다. 강지훈의 맹목적인 신뢰는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였지만 그 신뢰가 격발시킨 박 실장의 의심은 그녀의 목을 겨누는 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최고급 보안이 적용된 아파트에서도 보이지 않는 시선을 느꼈다. 박 실장의 그림자 팀이었다.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공기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강지훈은 박 실장의 망상을 일축했지만 그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트기 시작했다. 그가 언제까지고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을 터였다. 그녀는 프로젝트 아크 침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했다. 계획의 D-데이는 바로 오늘 강지훈이 홍콩 출장을 떠나기 전 개인적인 저녁 식사를 제안한 바로 그날 밤으로 정해졌다. 강지훈은 그 저녁 식사를 위해 태영타워의 최상층, 그의 개인 펜트하우스를 준비했다. 외부인의 출입이 완벽히 통제된 오직 그만을 위한 하늘 위의 성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한서연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고 박 실장 따위가 감히 흔들 수 없는 둘만의 견고한 신뢰를 구축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에게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오직 한서연 자신으로만 와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서연은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짓말을 덧붙였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다만 홍콩 미팅 전에 945개 아크 서버에 대한 최종 보안 점검을 제가 직접 마무리해야 합니다.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잠시 노트북을 봐도 괜찮으시다면. 강지훈은
그녀의 철저한 직업의식에 감탄하며 흔쾌히 허락했다. 물론이지. 자네가 편한 대로 해. 난 그런 자네의 모습까지도 존경하니까. 그는 몰랐다. 그녀가 요청한 보안 점검이 사실은 아크의 방화벽을 뚫기 위한 마지막 공격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공격은 아이러니하게도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그의 심장부에서 이루어질 터였다. 그날 저녁, 서연은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화려한 야경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강지훈은 평소에 냉철한 총재가 아닌 사랑에 빠진 남자로서 그녀를 맞이했다. 최고급 와인과 셰프의 요리가 준비되었다. 오늘 밤은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한 시간이야. 서연 씨,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그녀의 노트북은 식탁 한쪽에 조용히 펼쳐져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보안 로그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총재님, 잠시 945 냉각 시스템 점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5분 정도만 모니터링을 병행해도 되겠습니까? 강지우는 관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하는 모습도 아름답군.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작전은 시작되었다. 그녀가 아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창, 냉각 시스템 점검을 위한 15분의 골든타임이 열린 것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벽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박 실장이었다. 그는 총재의 명령 없이도 945의 보안을 이미 최고 등급으로 올려놓았다. 서연이 가진 총재 등급의 마스터키가 보안 책임자 박 실장의 긴급 잠금 프로토콜에 막혀버렸다. 젠장. 서연은 속으로 욕설을 삼켰다.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깜박였다. 그녀의 침입 시도는 즉각 박 실장의 그림자 팀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15분 안에 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강지우는 와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와인은 서연은 그의 말에 미소로 화답하며 동시에 키보드 아래로 두 번째 전략을 실행했다. 그녀는 박 실장의 방어 시스템을 정면으로 뚫는 대신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에게 부여한 정권을 사용해 총재 긴급 지시 코드를 활성화시켰다. 내용은 현재 945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는 박 실장의 과도한 보안 설정으로 인한 충돌로 판단됨. 즉시 현 시간부로 박 실장의 모든 접근 권한을 임시 중지하고 시스템을 초기 설정으로 롤백함.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이 명령은 강지훈의 이름으로 발송되었고 박 실장을 순식간에 반역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시스템은 두 개의 최고 권한이 충돌하자 혼란에 빠졌다. 박 실장의 그림자 팀은 총재의 직접적인 명령에 손을 쓸 수 없었고 박 실장 자신은 시스템에서 강제로 튕겨나갔다. 그가 만들어둔 견고한 성벽이 그가 지키려 했던 주군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방화벽이 해제되었다. 프로젝트 아크의 문이 활짝 열렸다. 15분의 골든타임 중 단 3분이 남아 있었다. 서연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는 데이터를 훑어보거나 선택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아크에 저장된 10수년치의 모든 데이터를 통째로 그녀가 미리 심어둔 스위스의 익명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다운로드 막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차오르기 시작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표정이 너무 심각해. 강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식은땀이 밴 이마를 보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녀는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다운로드 완료. 전송 완료.
아크의 모든 데이터는 이제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조용히 덮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10년간의 지옥 같던 준비, 매일같이 원수의 웃는 얼굴을 봐야 했던 고통,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그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긴장이 풀리자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가면이 벗겨졌다. 강지우는 그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미소 짓던 총명한 전략가, 그가 사랑에 빠진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텅 비어버린 눈동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무표정의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도, 긴장도, 심지어 증오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끝났다는 모의 감정뿐이었다. 서연 씨, 강지훈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을 때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것은 그가 박 실장의 보고서에서 보았던 그 흐릿한 사진 속의 18살 소녀 이지수의 눈빛이었다. 너, 강지훈의 목소리가 막힌 듯 갈라져 나왔다. 너, 누구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그가 그토록 부정했던 진실이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을 하고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의 목소리는 사랑에 대한 배신감과 공포로 떨렸다.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그 말에 처음으로 서연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조소였고 경멸이었다. 믿음, 그녀의 목소리는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야경만큼이나 차가웠다. 당신의 그 오만한 믿음이, 당신의 그 직감이 결국 당신의 목에 칼을 꽂게 만든 거야. 강지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그를 총재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내 이름은 한서연이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강지훈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쳤다. 10년 전 당신이 재미삼아 짓밟아 죽인 서진 케미칼 이강혁 회장. 그게 내 아버지다. 서연, 아니 이지수는 자신의 노트북을 들어 보였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아크라고 부르던 비밀 장부. 당신이 내 아버지를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이 제국을 세웠는지, 그 모든 증거가 담겨 있지. 그녀는 노트북을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너, 감히. 강지훈은 분노와 절망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박 실장에게, 아니, 자기 자신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넌 내가 당신에게 당신을 사랑이라도 할 줄 알았나? 이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매일 아침 당신 얼굴을 보는 게 지옥이었어. 당신이 내게 보여준 그 역겨운 관심을 견뎌내는 게 내 복수의 가장 큰 고통이었지.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데이터는 이미 전송됐어. 10분 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와 검찰, 그리고 국세청으로 동시에 발송될 거야. 당신의 눈먼 선택이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거지. 강지훈은 무너져 내렸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 그가 모든 것을 걸었던 그녀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복수의 화신이었다. 안 돼, 서연아, 아니, 지수야, 제발. 이지수는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으로 내 복수는 끝났어. 강지훈. 당신의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문이 열리고 그녀는 망연자실한 강지훈과 무너져 내리는 태영 제국을 뒤로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지수가 펜트하우스의 문을 닫고 사라진 지 정확히 10분이 흘렀다. 그 10분 동안 강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뇌는 이지수라는 이름과 복수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 돼라는 말만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 유지 장치가 사실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고안된 독약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10분이 되던 순간 그의 펜트하우스에 있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요란한 속보 알람을 울리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태블릿, 그의 개인 휴대전화까지 속보, 단독, 태영그룹, 수십조, 원대 비자금 조성 및 불법 MA 정황 포착, 프로젝트 아크 실체 드러나 대한민국의 밤이 뒤집혔다. 이지수가 보낸 데이터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의 친필 사인이 담긴 이면, 계약서, 불법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완벽한 회계 장부, 정관계 로비리스트, 그리고 10년 전 서진 케미칼을 파산시키기 위해 자행했던 여론 조작과 법적 함정의 구체적인 증거들이었다. 아크는 태영의 역사가 아니라 강지훈의 범죄 일지였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진을 치고 있었다.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훈 씨,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지훈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옥을 보았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때렸고 기자들의 고함이 귀를 찢을 듯했다. 총재님, 비자금 사실입니까? 서진 케미칼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한서연 수석은 어디 있습니까? 이번 폭로의 주범입니까? 한서연이라는 이름에 강지훈은 처음으로 반응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기괴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한서연, 그가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사랑했지. 그 말은 혼돈의 고함 소리에 묻혔지만 그의 몰락을 상징하는 마지막 독백이 되었다. 태영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채권단은 자금 회수를 시작했다. 계열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수십 년간 태영의 그늘 아래 혜택을 받던 정치인과 법조인들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 강지훈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은 그가 사랑했던 한 여자의 손에 의해 단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박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총재가 체포되는 모습, 태영의 로고가 뉴스 화면을 도배하는 모습을 그는 한서연, 아니 이지수의 시스템 침입을 막지 못했다. 총재가 자신의 손으로 방어막을 해제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주군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주군을 배신한 이지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기어이 파멸을 자초한 강지훈의 눈먼 선택을 원망했다. 그의 충성은 그렇게 끝이 났다. 같은 시각 이지수는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 인파 속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여행객의 복장이었지만 어디로 가는 비행기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공항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자신이 만들어낸 폭풍의 결과를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수갑을 찬 강지훈의 초라한 모습, 무너지는 태영그룹의 로고, 그리고 한서연 수석을 찾는 기자들의 아우성. 복수는 끝났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는 파멸했고 가문의 원한을 갚았다. 그녀는 10년간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왔다. 이 순간이 오면 기쁨에 환호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안도의 한숨이라도 내쉴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불타는 증오가 사라진 자리는 차가운 재만 남은 듯 공허했다. 그녀는 강지훈을 생각했다.
자신을 파멸시킨 괴물이자 동시에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남자. 그가 양 부회장 앞에서 자신을 감싸며 포효하던 모습, 내 사람이야라고 말하던 그 격렬한 눈빛. 그것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원했고 진심으로 그녀를 믿었으며 그 진심 때문에 파멸했다. 그 지독한 아이러니가 그녀의 복수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서연으로 살았던 시간도 떠올렸다. 태영의 심장부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는 적의 심장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 성취감의 일부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쩌면 복수라는 이름이 아니었다면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다른 방식으로 만났을 수도 있었을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부질없는 가정이었다. 이지수는 스크린에서 눈을 뗐다. 이제 한서연도 이지수도 과거의 이름이 되었다. 한서연은 강지훈의 몰락과 함께 사라진 신기루였고 이지수의 복수는 오늘부로 끝났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증오라는 목발을 버려야 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두 다리로 서야 했지만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출국장 게이트 대신 공항의 출구로 향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복수의 무게가 실리지 않은 순수한 공기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한서연의 신분증과 이지수의 유일한 사진이었던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들을 공항 쓰레기통에 망설임 없이 버렸다.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복수자도, 누군가의 사랑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름 없는 한 여자였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다. 그녀는 창밖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디든 그냥 동쪽으로 가주세요. 그녀의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마침내 그녀는 자유로워졌다.